자, 여러분들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원 등록을 배웠다면요. 이제는 이제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실기를 해야 되니까,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 있죠. 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료 공제는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있죠. 공제, 소득공제가 있고요. 나중에 세액공제에 보면 우리 보장성 보험 있죠. 세액공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두 개가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고, 얘는 전액 다 해주죠.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왜? 급여 대상에서 자동 반영되니까 그냥 소득공제 항목에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험료 공제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를 잘못했구나. 여기 이제 연금보험료 말고, 요거는 국민연금이잖아요. 연금저축 있죠.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 있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거 볼게요. 보험료 소득공제는 우리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있죠. 그죠? 근로자가 부담한 급여대장에서 이 금액을 전액 공제해 줍니다. 근데 사회보험료 소득공제도 있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도 있잖아요. 보험료. 그게 바로 보장성 보험이죠. 제가 말을 잘못 드렸는데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가 연백만 원 한도 12만 원, 장애는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불러오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주택자금부터 해서 같이 한번 내용들 해보도록 하죠. 우리 주택자금 공제는요, 월세 같으면 주택에 관계된 거는 소득자 본인만 됩니다. 주택하고 월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 그죠? 우리가 주담대라고 불리죠?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전세대출을 이렇게 불러요. 주택을 임차해서 빌린 차입금에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는 거 있죠. 요거의 40%의 연한도 300까지를 한도를 공제해 준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불러요. 장기 주택을 저당 맡기고 돈을 빌리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이자 상환액 전액을 뭡니까? 이 말의 의미가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소득자 본인만 되고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소득자 본인만 되는 거, 그 다음에 한도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에 되는 거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 요거를 여러분들 2단계를 요거를 지금 횡적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한도가 있는 거, 소득자 본인만 되는 거, 총 급여가 7천만 이하인 그죠 소득자만 되는 거 이거. 그래서 요 얘기가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좀 냅두고 있죠. 횡적으로 정리하면서 어떤 부분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세물급은요, 여기가 중요해요. 세물급은 여기가 좀 중요해요. 요걸 가지고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 2급은 이거 7천만 원 이하라고 다 웬만큼 나오고요. 7천만 원 초과해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딱 봤을 때 총 급여가 8천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대요. 올해 소득자가.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300만 원 들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산후조리원의 한도가 200 아닙니까? 300이 들었으니까 야 300은 안 되고 200을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작 뭐죠? 그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만 되니까 그죠? 여기에 산후조리원은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걸 모르고 뭡니까? 1900 8천이 됐잖아요. 왜 안 되는데 사람들은 뭘로 봐요? 한도에 걸리는지 알고 그죠? 300이 아니라 200을 넣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죠? 연습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미세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는 내용 빨리 할게요. 주택청약저축 종합저축 보겠습니다. 소득자 본인만 되고 7천만 원 이하만 됩니다.
참고로 월세 있잖아요. 세액공제도 7천만 이하 됩니다. 그래서 이 월세, 주택에 관계 두 개 있잖아요. 주택에 관계된 거, 월세 있죠. 이거는 똑같아요. 여기 주택청약 종합조정 소득세 본인만 되잖아요. 7천만 이하만 돼요.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 본인만 되고 월세 7천만 이하만 돼요. 두 개는 그저 같이 가니까 그저 익히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임대 차익금에 있죠.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하고 뭡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가 뭡니까? 대상이다. 원리금이란 말이 요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험에서는요. 해당 상품에 따른 있죠. 내역에다가 해당 금액을 치면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주당, 그죠? 장기 주택 저당 차익금의 이자액 상환액은요. 일단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뭡니까? 돈을 빌린 있죠. 그게 국한합니다. 4억 원 정도만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험 낼 때 있잖아요. 4억 원에 대한 이 요건을 뭡니까? 충족이 되지 않는 걸 내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충족이 되는 걸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올랐지 내가 살 때는 4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많았는데 지금 아파트가 막 툭툭 떨어지니까 그래서 살 때 내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은행에서 장기 저당 차익금의 이자를 빌려가지고 내는 거 있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장기란 말이 뭐냐면요. 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장기란 말이 뭔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예시하고요. 얘기하고 시험에서는 그 경우를 줘요. 15년 이상, 그죠? 비고정식, 뭐 이런 식으로 주면 해당 칸에다가 딱 이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떨 때 보면요. 세무 1급이, 그죠? 연말정산에 대한 포인트가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되게.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부터가 바로 있죠. 소득공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교기잖아요. 신교기가 뭐죠? 나이는 안 따지고 능력은 따진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의 연령은 따지지 않고요. 돈을 버는지는 따지고 요거는 묻지도 따지고 무조건 뭐죠? 무조건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공제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은요. 좀 공제해야 될 내용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식을 펼치면요. 되게 항목이 많은데요. 이유가 바로 이 공제하는 방법이 되게 있죠.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좀 알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는요. 최저 사용액이 있습니다. 최저 사용액이 총 금액의 뭡니까? 25%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신용카드만 사용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카드 사용 중에 배제한 금액 있죠. 그걸 뺀 나머지만 가지고 25%를 초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있죠.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소득 공제 효과가 별로 없는 대표적인 의료비와 더불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예요? 식사하는데 막 앞에 싸워요. 아주머니끼리. 그 왜 뭐 하시는가 보면요. 저번에 너가 이 카드 끊었잖아. 갯날 한다고. 이번엔 우리 신랑 때문에 해야지. 근데 제가 볼 때 뭐 하시는 거야, 두 분들?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굳이 뭡니까? 그래서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 모르니까 무조건 뭐야? 하려고 하죠. 뭐 우리나라 사람 뭔가 조금 뭐예요? 아끼려면 엄청나게 뭐 많이, 그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이러면요. 내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자,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15% 혹은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은요. 직불카드는 30%. 요렇게 이제 차등이 되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신용카드 썼는지, 직불카드 썼는지, 현금 영수증 썼는지 따라 이 공제율이 다 다르니까 넣어야 될 때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있죠. 마음 먹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금, 그죠? 요거 25% 초과하니까 나는 1억을 썼다 할게요. 1억을 쓸 수 없지만 마음 놓고 한번 썼다. 1억을 했다.
그럼 요거는 얼마죠? 내가 급여는 4천만 원이라 할게요. 그럼 요거 하면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에서 1천만 원 빼면 9천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30% 할게요, 30%. 그럼 2,700만 원 되는 거죠. 2,700의 세율을 만약에 뭐 10% 하면 270만 원 이렇게, 오, 돈 되네? 아니면. 이 금액 270만 얼마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300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뭐야? 300과 총 금액의 20% 중에 작은 금액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생각할 때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여기 걸리잖아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최저시급이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연봉이 한 2,400까지 가지 않습니까? 최저시급이. 내년도에 최저시급이 196만 원인가 그래요. 약. 그죠? 그러니까 200 잡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8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뭐야? 약 2,400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400을, 그죠? 최저임금은 2,420%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480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 그죠? 300이 되겠습니까? 그럼 2,000 하면 얼마야? 2,000 하면 400이잖아요. 1,500 하면 300. 아, 1,500은 최저시급이래. 그런 게 없대도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지? 정상적인 8시간 근로자를 한번 보면, 단시간 근로자 아니고는요, 일반적이라면 여기 걸릴 일이 있습니까? 다 300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써도 300. 그럼 300 좋아. 그런데 뭐예요? 또 치사하게 뭐죠? 그래서 이 총급여가 있죠. 이 기간에 따라 이걸 한도가 300을 또, 좀, 이 구간인 사람은 한도가 뭐예요? 250. 또 이건 200. 한도가 이렇게 줄어요. 아, 좋아요. 내가 70만 안 되는 이까지 한다. 가정할게요. 근데 여기서 최저 세율이 내가 6%를 하면 18만 원 받으려고 뭡니까? 그죠? 이 난리를 칩니까? 되지도 않아. 1억을 써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00이 좋아요. 300 맞고 나는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뭡니까? 우리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전통시장 하면 뭐야? 또 사용액의 40%, 연간하면 100만 원. 그럼 별도 한도를 줘야 되니까 또 가야 되고, 또 칸이 있을 거고, 또 뭡니까? 대중교통도 40%, 연간 100만 원. 되죠? 아니, 그러면 얘도 도서공연분이나 찍고 똑같이 40%에 100만 원 가면 좋잖아요. 그럼 얘는 왜 또 30%일까요? 또 왜 얘만은 뭡니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는 걸까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저는 이게 복잡해서 누가 있잖아요. 좋은지,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보내고 한 건지 저는 사뭇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오는 거죠. 볼게요. 얘들은 7천만 원과 관계 있습니까? 7천만 원 있죠. 그만하고 전혀 관계 없는 얘기예요. 7천만 원 더 되든 상관없이 다 되지만 얘는 뭐죠? 7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만약에 8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여가 8천만 원이라 하면 여기에 사용한 거는 전혀 인식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사용한 거 내가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 금액이 도서공연분이라면 추가 한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딱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그럼 요거는 못 받잖아요. 추가 한도는 못 받지만 일반적인 카드 쓴 한도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카드 쓴 것 중에서 내가 전통시장에 사용했고, 대중교통에 사용했고, 도서공연분에 사용했다면, 카드 사용의 일반적인 뭡니까? 10%, 15%, 3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쓰니까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거거든요. 카드를 끊었잖아요. 그러면 일반 카드로, 그죠? 일반적인 그 한도도 되고, 추가 한도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나눠지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만약 8천이다. 그럼 얘가 사용한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요거에 대한 추가 한도를 못 받죠. 만약에 8천이면. 하지만 일반 한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죠?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봐야 될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보시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볼 수, 그죠? 과연 카드를 썼다고 다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금액은 배제합니다. 배제하는 이유는요, 바로 취지 자체가 추가적인 세운 확대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이 제도의 특징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 해당 가맹점의 세원이 적출이 되죠. 추가적인 과세를 할 수 있어서 그 금액을 너희가 카드를 끊어줬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었고, 그럼 그 받은 거, 추가적으로 받은 거를 너희들한테 좀 우수리로 나눠주는 수수료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원 확대가 되지 않았다면 공제도 안 해주겠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요거 법인 및 개인 경비로 사용된 금액, 내가 카드를 끊었지만 법인의 경비로 사용된 금액이고, 면세 물품도 안 해줘요. 면세에 사용한 것도, 그죠? VAT 있죠. 부가치세 있죠. 하고 별로 관계 없다고 봐서, 해주지 않는, 이런 입장을 요게 이제 좀 오래 들어온 특징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현금 서비스, 이런 것도 해주지 않고, 공교육비도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왜 안 해줄까요? 아니, 이미 안 되줘요? 보험금융에 따른 금융망은 전산망이 다 물려져 있죠. 네가 안 하더라도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있고, 또 면세잖아요, 면세. 관계된 거고. 공교육비는 왜 안 해줄까요? 우리 대학이랄지 중고등학교 카드 끊을 수 있잖아. 안 해주는 이유는 끊었는데 얘들이 비영리법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 사업에 따른 카드 사용의 일이니까, 그죠? 법인세례 등을 과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끊어본들 세원 확대가 되지 않으니까 안 해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비는요, 신차랄지 중고차 다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요, 이 거래를 취득세, 등록세 대상이기 때문에 등록할 때, 취등록세 낼 때 누구한테 얼마를 샀는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세원이 딱 확인이 돼요. 자, 그런데 한 5년 정도,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중고차의 경우에는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차 살 때는 외제차 아니면 현대 기아차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세금 계산서 내한테 끊어주니까 정확하게, 그죠? 그 과세 거래를 알 수가 있는데, 중고차는 되게 있잖아요. 혼란스러워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그죠? 뭔가 과세 행정을 세원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 중고차로 카드를 끊을 쓸 경우에 예외적으로 10% 금액을, 카드 사용액 10% 금액 알아야 되죠? 만약에 카드 사용액을 만약 700을 끊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대상액은 70만 되겠습니까? 10%만큼을 대상으로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하고 공과금 있죠. 세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정부와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업이니까 세원 확대가 되지 않는 거고요. 외국에서 납부한 것도 뭐예요? 외국에 끊은 것들도 우리 숙주지구에 따라 과세권이 없습니다. 외국에 세원을 확대해 준 거지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주지 않겠다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외국에서 끊는 거는 다 안 해줘요. 외국 보험료, 그죠? 국외 보험료, 국외 신용카드 사용액 다 안 해줘요. 국외 의료비 이런 거 다 안 해줘요. 유일하게 국외 교육비만 돼요. 국외 교육비도 우리 공기업에 준하는 있죠. 그런 어떤 기관에 등록하고 들어가는 등록금 있잖아요. 그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국외는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리스를 볼게요. 리스는 금융거래거든요. 리스는 면세거래잖아요. 그래서 면세 물품과 비슷한 시험인데 이것만 좀 알아야 돼요. 자동차 대여료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 자동차 대여료 포함이에요. 자동차 대여료 아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소카 이런 거, 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동차 대여료 이런 것들도 카드 끊었을 때 되지 않는다. 이건 왜 안 될까라고 하는데 별다른 뭐 규정이 없는데요. 하여튼 안 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카를 부르면요, 자기가 정해진 곳에 있죠, 차가 와요. 그리고 그 어플을 깔면요, 그 카드의 어플로 키를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등록된 카드 있죠, 그게 카드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어가지고 운행을 해요. 카드를 꽂고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km 탔다면요, 그 차량에 있죠, 종류에 따라 키로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름값하고. 갔다 왔죠? 그럼 100km 곱하기 해서 내가 정해진 금액이 결제가 되고 바로 내가 등록된 내 카드에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카나 타다는 무조건 카드 시스템인 거야. 그럼 거기에 따른 있죠, 카드 끄는 거 있죠, 요거는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대여료 되게 절제 잘 되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에 대해서는요, 이중공제가 유일하게 되는 거는 바로 의료비하고 교육비 두 개는 이중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이제 공제의 대원칙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두 개의 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8년도나 2009년도 양년도에 의료비를 끊었는데 카드를 끊었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되고 의료비도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 중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전부 다 이중공제로 쳐냈던 적이 있어요. 발라가지고 부인했던 적이 있는데 2년 후에 지나고 난 후에 비포 애프터, 그죠? 예전의 세수랑 이후의 세수가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피곤함만 하다.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뭡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는 신용카드를 끊었다. 의료비면 이중공제. 신용카드도 해주고 얘도 해준다. 근데 보험료를 카드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보험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보험료 안 되고, 그죠? 신용카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보험료는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이중공제가 가능한 항목은요, 두 개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교육비는 어떤 거 될까요? 교복 구입 비용하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요, 요 업체에 세운 학교를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가 되고 또 교육비에 해당이 되니까 뭔가 교육비도 이중공제가 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아까 전에 했던 거고. 여기 바로 있죠. 여러분들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해서 아까 전에 그 국민연금 내는 거 있죠. 국민연금 내면 전부 다 공제하니까 그게 소득공제로 다 100% 공제해주죠. 근데 얘는 세액공제인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좌니까 두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연금저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확정기여형 있죠. 디스형 이렇게 되고 여기는 추가 불이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불이백은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회사 불이백은 내가 추가로 내 소득에서 납부한 게 아니라 나의 소득금에, 나의 퇴직금에 대한 거를 회사가 납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돈을 낸 게 아니라면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디스형은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회사가 불입한 금액 중에서 운용에 따라 금액이 적어지면 내가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불입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퇴직은. 그래서 회사가 불입한 건 될 수가 없다는 점을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두 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도가 700 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한도가 없지만 연금 계좌에 따른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가 빨라져요. 국민연금은 다 불입할 때 다 비과세를 해줬기 때문에 받을 때 100% 다 과세가 됩니다. 수령연도 과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700이 한도니까 이 공제를 받는 700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으면 100% 과세하지만, 그래서 한도 700을 못 받은 금액, 한도가 초과돼서 못 받은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으면요, 불입할 때 공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걸 나중에 연금할 때 조금 배우셔야 돼요. 지금은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는 깐깐하죠.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따집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만 되고요. 대상이 보장성 보험만 돼요. 근데 한도가 전부 다 있죠. 보장성 보호고 여기 보장성 보험이죠.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100만 원, 요것도 100만 원이니까 얘는 12%, 얘는 15%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보장성 보험은 12%, 12만 원이 그죠, 공제 한도가 된다 이렇게. 왜? 100만 원까지 인정하는데 12%니까. 장애인 조정 보장성 15%니까 15만 원까지 공제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저축성 보험은 되지 않는다. 그죠?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그죠? 화재 해상 요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공제 볼게요. 의료비 공제는 여러분들이 올해 좀 바뀌었는데요. 이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탭에서 입력하지 않고요. 부양가족이라는 나중에 여기서 탭에서 입력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
얘가 바로 의료비 지급 명세표를 자동으로 작성하게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 연습해 볼 건데요. 의료비는 연령하고 소득 금액을 따지지 않죠. 예, 그래서 안 따지는 의료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 대상은요, 연령 및 소득 금액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